여러분들하고 서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내용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정확히는 AWS입니다. AWS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전산 인프라를 무한 확장 가능하고 중단 없는 인프라를 꾸밀 수 있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입니다. 우선 제가 한 20분 동안 AWS를 어떻게 확장 센터와 DR 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AWS의 서지의 솔루션스 아키텍트님께서 왜 확장 센터와 DR 센터를 AWS로 활용을 해야 되는가? 왜 AWS일까? 이 부분을 한 20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치고 나서 한 20분 동안 저희 측 엔지니어인 김범승 대리가 AWS를 활용을 해서 DR을 하고 그리고 확장 센터로 활용하는 이 데모, 실제적인 데모를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한한 자원인 AWS를 확장 센터와 DR 센터로 활용하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그리고 깨닫게 되는 한 4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새 이제 클라우드를 뭐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들 같은 경우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 방안을 내놔라 뭐 이렇게 푸시가 내려오죠. 자, 이럴 때 AWS를 실제적으로 지금 내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온프라미스와 현재 여러분이 전산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프라미스. 여러분의 전산센터와 AWS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방법. 요걸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굉장히 쉽게 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안. 이걸 아시게 될 거고요. 당장 AWS를 통해서 나의 현재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2017년에 OECD가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클라우드,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률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요거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북미가 40%, 한국이 20%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도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이 클라우드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인가? 네. 근데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가 않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한두 번이라도 클라우드를 직접적으로 활용해 본 것, 그리고 IaaS, SaaS, PaaS 이 모든 걸 합친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한 20% 정도 되더라. 이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북미에 비교를 해보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수준을 현재는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클라우드로의 어떤 마이그레이션이나 클라우드로 활용하는 것은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현재 400여 대의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상 서버 합쳐서예요. 물리 서버, 가상 서버 합쳐서 400대가 넘는 그 OS 인스턴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온프라미스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현재 IaaS를 외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SaaS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뭐 그룹웨어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외부 SaaS 형태로 현재 저희가 클라우드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온프라미스만 가지고는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들도 더 이상 전산 인프라를 갖추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여러분들 이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여전히 주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주저하는지 저희가 한 5가지 정도 꼭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여전히 개념이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클라우드가 뭐지? 이게 뜬구름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개념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복잡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내가 전환이 싫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온프라미스를 내가 포기하기 싫어. 온프라미스를 포기하고 클라우드로 가는 순간 내가 운영할 것들이 없어지니까 나의 어떤 잡 시큐리티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게 실제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을 주저하는 요소 1입니다. 저희도 이게 한 1위를 차지할 줄 몰랐는데 이게 예전에 클라우드 산업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30%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TCO의 절감에 대한 의문이 있더라는 거죠. 먼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가격이 싸지가 않더라.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원을 내가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TCO에 대한 부분은 내가 어떻게 잘 활용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무조건 싸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과연 안정적이냐? 예, 왜냐? 외부에 있고 이 클라우드 쪽으로 뭔가 어떤 작업을 하려 그러면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보안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막연한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남한테 맡기면은 좀 불안한 이런 심리가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나 클라우드로 어떤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활용을 해 보시겠다는 분들께서 어떤 생각해볼 과제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AWS를 만약에 내가 활용을 했다 했었을 때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활용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고민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넣었다 뺐다 이게 아니고요. 한번 사용을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AWS로 이거 이동을 하는데 마이그레이션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굉장히 투명하게 그냥 원클릭으로 쉽게 마이그레이션 될 수 있는 어떤 반복론이나 그런 환경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 온프라미스를 포기하기 싫다고 이게 이제 1위의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싫은 저라는 주저하는 요소의 1위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 온프라미스를 그대로 존중을 하고 이 클라우드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가 가능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기존 온프라미스도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AWS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활용률에 대한 레버리지를 좀 더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안. 근데 이게 그냥 뜬구름이 아닌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실천 가능한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 이거를 어떻게 AWS를 가지고서 여러분 온프라미스와 연결해서 해결 가능한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꼭지는 두 가지 꼭지입니다. 당장 AWS를 DR 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다 백업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큰 대기업이나 주요 기관이나 금융, 통신 이런 업체들은 큰 주요 기관들은 대부분 다 DR을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은 DR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도 어떤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DR을 못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DR을 구축했던 기업들조차도 실제적으로 DR 센터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리고 효용성,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복구가 거의 100% 가능한 DR 센터를 꿈을 꿔옵니다. 그죠? 그렇게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AWS를 적극적으로 DR 센터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케일아웃입니다. 여러분 데이터 센터 내의 자원을 충분하게 갖출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급작스럽게 트래픽이 몰려서 자원이 필요할 때, 그럴 때 AWS를 확장하기 위한 센터로 여러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R 센터를 우리가 AWS를 활용하는 이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DR 구축의 걸림돌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기존 운영되는 전산센터 수준만큼 DR 센터를 꾸며야 되거든요. 그죠? 당연히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2배, 3배.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를 위한 물리적 환경의 부동산, 건물, 뭐 항원 항습기와 같은 시설, 또 이런 것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거. 그리고 복잡합니다. 운영센터와 DR 센터를 항상 상태를 맞춰야 되거든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되는 현황들, 모든 스테이터스 상황을 다 맞춰야 됩니다. 이거 관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우리가 다 맞춰왔다는 거죠. 근데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운영센터와 DR 센터가 굉장한 갭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DR 센터가 가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동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관리가 복잡한 게 바로 DR 센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구심. 관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걸 중간에 포기합니다. DR 센터는 내버려둬요. 나중에 가동하려고 보니까 많은 갭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가동이 안 되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 DR 센터 내가 돈 들여가지고 마련을 했는데 서비스가 안 뜨네? 야, 그리고 이거 7년이나 10년에 한 번 운영할까 말까 한 건데 여기에 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잘 작동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게 바로 이제 DR 구축의 걸림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DR 무용론,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걸림돌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온프라미스 형태로 자원들을 구매해서 DR 센터를 하지 마시고요. 서비스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DR as a service. DRAS라고 얘기합니다. DRAS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서비스 형태로 DR을 구축하거나 받게 됐을 때 큰 장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R 센터 자체를 건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AWS 자원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자원 자체를 여러분 구매 안 하셔도 돼요. 필요할 때 AWS 자원을 생성을 해서 DR 센터로 여러분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관리 스트레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월 비용으로 그냥 지불만 하시면 그러면 모든 관리를 멘텍과 아마존이 그리고 MSP 사업자가 알아서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즉시 적용 가능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활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게 클라우드 형태로 또 옮겨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그러면 검증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DR 같은 경우는 사실 당장 마이그레이션 실패해서 안 돌더라도 기존 운영 세대가 잘 돌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안 된다 싶으면 DR 서비스 중단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페이 애즈 유고입니다. 여러분 사용한 만큼 돈만 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DR 센터를 꾸며놓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후회하느냐? 솔루션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DR은 액세서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DR 센터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업무가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수단이나 보니까 솔루션을 면밀하게 검토 안 하고 비용 싼 거, 이걸로 좀 많이 검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솔루션 싼 거 하나 도입을 했더니 운영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회사도 없어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자산을 구매한 것 자체를 이걸 서비스를 끊거나 버리고 다른 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DR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작동 안 한다 싶으면 그냥 서비스 끊어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솔루션에 대해서 검증을 하거나 관리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에서 해방된다는 거 이게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AWS와 공동으로 현재 재해복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의 특징은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에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가상화 환경이든 물리 환경이든 아니면 이아스 환경,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이 되어 있든 상관없이 모든 자원들을 AWS로 완전 자동화된 재해복구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용자와 그리고 AWS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MSP 사업자 두 부류에게 저희가 크나큰 어떤 베네핏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재해복구 센터 부진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DR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소유와 관리 비용 자체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월만큼 그냥 DR에 대한 솔루션도 과금을 여러분들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데이터 로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데이터에 대한 자산 보존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문화된 인원을 안 두셔도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해복구 이거 7년, 10년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겁니다. 근데 이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은 전문화된 인력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비용적으로 아깝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백업과 DR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시간 데이터 복제나 백업이 아니고요. 복구입니다. 복구. 그죠? 모든 목적은 복구에 있는 건데 복구를 나이스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좀 스킬셋이 높은 엔지니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엔지니어를 항상 여러분들이 보유를 할 수가 없고 고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서비스 형태로 맡겨버리면 이것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 멘텍과 AWS가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여러분의 복구를 100% 가깝게 가능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WS로 활용한 MSP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활용도가 20%로 본다면 80%는 아직 클라우드를 안 왔죠. 그죠?
이 고객들에 대해서 AWS를 DR 센터로 활용하세요라고 제안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AWS를 백업 서비스로 활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S3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바로 이 재복구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S3 이외에도 EC2나 EBS 그리고 온프라미스와 AWS 간의 어떤 회선 이거에 대한 어떤 매출 이런 거에 대한 영업 기회가 더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상의 RTO와 RPO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차별화를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를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림을 본다면은 저희가 주센터와 AWS 간 네트워크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VPN망을 통해서 연결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AWS가 다일렉트 커넥션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일렉트 커넥션 서비스를 통해서 다일렉트로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센터에서 AWS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웹 기반의 콘솔을 통해서 장애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콘솔은 저희 MSP, AWS 그리고 고객분 함께 똑같은 화면을 공유를 해서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나게 되면 AWS에서 복구를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수작으로 복구하지 않고 자동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센터로 다시 되돌릴 때도 자동으로 다 원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데모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데모 세션 때 여러분들과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구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백업은 자동으로 여러분들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월마다 받고 계시죠. 근데 모의 훈련은 어떻습니까? 모의 훈련 여러분들이 자주 이걸 수행을 합니까? 네,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백업은 잘 받는데 백업본을 가지고 서비스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 가능한지에 대한 모의 훈련은 여러분들 거의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의 훈련은 그렇게 자주 하는 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안 하거든요. 매일마다 저도 제 PC를 백업 받습니다. 근데 모의 훈련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0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군데 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모의 훈련이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백업본을 가지고서 리스트화를 하고 리스트화한 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전에 리스트화 한다 그랬죠. 그죠? 백업본을 리스트화 했을 때 리스트화 성공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리스트화 성공률이 60%입니다. 그 말은 40%는 리스트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백업본이 리스트화 성공이 가능하고 어느 백업본이 실패 가능하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리스트화 해봐야 합니다. 즉 모의 훈련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백업본, 비정상적인 백업본 그리고 모의 훈련을 해야지만 그 리스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뜨는지 안 뜨는지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의 훈련을 안 하더라는 거죠. 왜 안 합니까? 복잡하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모의 훈련을 하기 위한 자원을 여러분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자원을 회사에서 안 사줍니다. 그죠? 그래서 모의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걸 AWS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모의 훈련을 할 때 그때 AWS 서버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걸 가동을 해서 백업본이 정상인지 아닌지 여러분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작업을 통해서 자원을 생성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본은 이제 EBS에 존재할 수도 있고 S3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서비스하고는 VTL에 이렇게 백업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업본을 리스토어할 테스트 EC2와 EBS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백업본을 리스트하고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가동하고 업무별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잘 되면 그 백업본은 나중에 쓸 수 있는 백업본이고 실패하면 그 백업본은 개비지 리스토어가 안 되는 백업본이에요. 그럼 나중에 리스토어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거를 다 구분을 해내고 마지막에 레포팅을 제출하고 그리고 테스트용 EC2, EBS 자원들 그냥 올려놓으면 안 되겠죠. 과금되니까. 얘를 이제 다 삭제하는. 요 사이클을 다 저희가 자동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스케줄에 태우면 이 모의 훈련을 일주일에 한번 자동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백업본에 대한 복구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빨리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DR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확장 센터로 AWS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막 갑자기 폭주하는 거죠. 폭주했을 때 여러분도 이제 대비사항이 이제 필요할 건데, 그전 같았으면 이제 자원들을 3배, 4배 먼저 사놓는 거죠. 그 짧은 폭주 시간을 위해서, 기간을 위해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원래 내가 평균적으로 써야 될 자원만큼만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폭주 때는 AWS로 즉시 자원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이 방안에 대한 부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3년 전에 굉장히 재밌는 설문을 했습니다. 어떤 웹페이지를 가장 많이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지니까 1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1위는 뭐 구글 페이지를 많이 봅니다. 네이버 검색 페이지를 많이 봅니다. 자사의 홈페이지를 많이 봅니다. 뭐 이런 화면을 많이 봅니다. 뭐 이런 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1위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사이트 불편에 죄송합니다. 사이트 접속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 404 not found 뭐 이런 화면을 가장 많이 보더라는 거죠. 이 화면 안 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트래픽 복잡하면 이제 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죠? 이런 일을 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게 바로 이런 노가다입니다. 바닥을 기는 성실함. 이게 지금까지의 확장성과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통적인 매뉴얼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이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한으로 확장 가능한 무한한 자원인 AWS가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뭘 만들었냐면 아코디언이라고 하는 자동화된 배포와 확장 가능한 컨테이너 플랫폼을 저희가 작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전산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여러분의 앱 서비스를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AWS와 연계를 통해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 확장에 대한 부분 또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게 리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3대의 노드가 있고요. 2대의 노드에 와스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죠? 웹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18개가 돌고 있어요. 트래픽이 몰려서 폭주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스턴스 늘려야 됩니다. 과거에는 인스턴스 늘리려 그러면 이제 미들웨어 엔지니어가 불러다가 인스턴스 막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VM으로 미리 이제 태플릿 떠놓은 거 가지고 막 만들어 놨으니까 그 인스턴스 각각마다 파라미터 다 수정하고 클러스터로 묶어서 다 작업해줘.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은 미들웨어를 그냥 여유 있는 노드로 이렇게 자동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수동 클릭을 통해서 확장도 가능하지만 자동 확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자동 확장도 어떻습니까? 자원이 있어 자동 확장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확장까지 했는데 트래픽이 더 몰리는 거죠. 더 이상 확장할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트를 주저앉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세션 티켓팅을 발행하는 거죠. 당신은 이제 500번째 세션 대기자입니다. 기다려주세요. 한 명 빠져나가면 접속.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AWS로 확장을 시키면 됩니다. 컨테이너를 곧바로 AWS로 자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리, 가상, 클라우드 환경 상관없이 가상화 환경 상관없이 호환성 유지하면서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작업 과정 필요 없이 운영센터에서 여러분 돌고 있는 이 컨테이너화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즉시 AWS로 자동으로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센터와 AWS가 액티브-액티브로 로드 밸런싱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DR이 돼버리는 거예요. DR을 구축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DR 센터에 운영센터가 똑같이 또 OS 올리고 애플리케이션 올리고 하는 과정들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초기 구축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초기 구축 과정 자체가 다 생략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냥 자동으로 확장돼가지고 AWS 웹 서비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액티브 DR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요거 데모 이따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센터에서 AWS로 애플리케이션 확장되고 액티브 로드 밸런싱 되고 주센터가 장애 났을 때 AWS에 있는 자원들 이용해서 그냥 서비스가 돌아가는 거. 요거 이따 저희가 데모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일아웃으로서의 AWS를 활용을 했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비 자원의 도입이 불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통 그 리소스를 설계를 할 때 3배, 4배 피크치가 튀는 거를 감안을 해서 리소스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365일 중에 300일은 혹은 350일은 리소스 3% 정도, CPU 자원 3% 정도 먹다가 2주나 한 5일 정도만 CPU 100 치고 막 90 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자원이 돌아갑니다. 즉 피크치 5일, 2주일을 위해서 3배, 4배 하이 스펙으로 여러분들 자원을 다 설계를 하시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비 자원을 아무리 도입해도요. 늘어나는 트래픽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트래픽 특징이 있어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 2배치를 설계를 해서 사이트를 꾸몄는데 그 이벤트 때 3배 인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서버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됐을 때 그 전 거를 교훈 삼아서 4배치로 설계를 한 겁니다. 이벤트 때 4배치가 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4배치로 설계했는데 이벤트 때 얼마나 들어왔냐? 1.5배가 들어왔습니다. 낭비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죽어서 야단 맞고 그 다음에는 과스펙으로 야단 맞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외부 트래픽은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AWS를 확장센터로 활용함으로써 아주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액티브가 자연스럽게 DR 구현이 되고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리소스에 대한 운영을 그런 확장센터로서의 운영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게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정리를 하자면요. 자, 하이브리드 전략은 필수입니다. 저희와 같이 90명 안 되는 조직도 400대의 서버가 온프라미스에 운영되고 있지만 클라우드도 같이 활용을 하고 서로 연계해서 씁니다.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 쓰셔야 돼요. 여러분 운영센터만으로도 이제 더 이상 전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도 없고요. 클라우드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와 AWS 간 하이브리드 전략을 반드시 여러분들 세우시길 바라고요. 그 전략을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 가능한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그 쉬운 것 중에 두 꼭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DR과 확장센터로서의 여러분 AWS를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세션을 다 마치고 AWS를 왜 DR과 확장센터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AWS의 서지의 솔루션스 아키텍처에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방금 소개받은 서지의 솔루션스 아키텍트입니다. 앞에서 이진현 이사님께서 이미 저희 클라우드의 장점이죠. 민첩성, 가용성, 확장성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는 그럼 그래도 AWS가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신 분한테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와 또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AWS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유, 그 이유에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 AWS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DR로 좋은지 DR 기술 요소들과 함께 그 장점들에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탁의 솔루션과 저희 AWS의 그 서비스를 어떻게 잘 설계해서 DR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림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몰라도 아마 아마존닷컴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존닷컴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리테일 회사이고요. 15개 국가 수억 명이 이용하시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 아마존닷컴을 한 10여 년간 운영하면서 쌓은 그 대규모 IT 인프라 운영 기술과 또 데이터 센터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2006년도에 이제 저희 AWS가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0여 년이 됐죠. 아마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는 가장 오래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는 1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 매직 쿼드란트에서 올해까지 8년 연속 그 우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앤디 제시가 저희
AWS의 이제 CEO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 리인벤트 행사에서 클라우드를 경험을 압축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저희는 가장 오래되고 성숙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서 많은 사용자들을, 수백만의 사용자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 이외에도 분석을 빅데이터나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분석 플랫폼, 그리고 VDI 같은 원격 데스크탑 같은 비즈니스 생산성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요즘에 핫한 AI, IoT,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는 SaaS 서비스 플랫폼까지 다양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고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숫자가 저희가 매년 신규로 출시한 서비스와 신규 기능 등을 보여주는 그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430여 개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모든 서비스의 신규 기능들은 90% 이상이 고객의 피드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고객이 필요한 기능에 포커스해서 저희가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빠르게 발전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가격 차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희 2006년 이후부터 총 66회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많은 고객을 유치하다 보니까 AWS가 자연스럽게 인프라를 사는 데 대한 어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규모 경제력으로 저희가 인프라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다시 고객들에게 가격 혜택이라는 것으로 이제 돌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가면서 저희들은 고객분들께 이런 이익을 취하지 않고 그 혜택을 다시 고객분들에게 되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어떤 DNA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AWS를 DR로 왜 고객들이 선택하시려고 하고 그거에 맞춘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데이터 센터를 DR로 꾸미고 싶다. 이제 국내뿐만 아니죠. 국내 이제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국가적인 위험에도 대비를 하고 싶다. 그리고 DR 센터도 좀 주센터처럼 이중화도 구성하고 싶고 그런데 좀 비용이 고민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데이터 센터를 조금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 AWS에는요, 전 세계 18개 거점에 해당하는, 글로벌 거점에 해당하는 리전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전은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용 영역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장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전 안에 보이시는 지금 동그라미 안에 보이시는 그 숫자들이 한 리전 안에 운영되고 있는 가용 영역의 숫자입니다. 버지니아 북부 같은 경우 최대 6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제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2개의 가용 영역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2019년 내년 초가 되면 아마 4개가 더 미국 정부 클라우드, 그리고 프랑스, 스웨덴, 홍콩 이렇게 더 4개의 리전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CDN 로케이션, 고객의 엣지라고 이제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CDN 팝에 해당하는 것이 한 117개가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용 영역이라는 거를 한번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이중화와 가용성이 데이터 센터 설계 자체부터 이제 저희가 고려해서 지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이긴 한데요. 가용 영역은 전원이나 공조, 하드웨어가 다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데이터 센터 아니면 데이터 센터의 여러 개의 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용 영역과 가용 영역은 지금 저희가
천재지점이나 뭐 재해사항에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지리적으로 이제 좀 떨어져서 배치를 하였지만, 이 가용 영역 안에는 고속의 통신망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쪽 가용 영역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에서 연계되어 서비될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동실시간으로 동기화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께서 여러 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서버를 나누어서 배치를 하신다면 이중화나 가용성에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 세계 화면에 조금 늦게, 전 세계 그 글로벌 리전과 가용 영역, 그리고 제가 CDN 로케이션으로 말씀드렸던 엣지 로케이션, 그리고 이제 전용선 서비스를 위한 다이렉트 커넥트, 이 모든 거점들은 저희가 구성한 저희 자체의 글로벌 백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리전과 리전 간에는 거의 다중화된 100기가빗 이더넷 이상의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라우팅 테이블에서 저희 리전 간 트래픽에서는 글로벌 백본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오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희 글로벌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면 고객께서는 전 세계의 DR을 되게 손쉽게 구축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컴퓨팅 자원 구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DR 센터를 별도의 온프리미스 센터에서 구축을 하신다면 아마 5년을 생각을 하시고 최신의 사양에 이제 서버 스펙으로 해서 이제 넣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냥 스펙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주센터가 무너졌을 때 이를 그대로 연계받아서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100% 서비스를 다 봐줘줄 수 있는 규모의,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 어떤 자원을 같이 갖다 놓는 걸 좀 고민을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자니 비용이 되게 고민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저희 AWS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구성하시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CPU의 클락이나 세대라고 그러죠. 하스웰, 보드웰, 스카이레이크 이런 세대, 그리고 CPU 메모리 스펙, 이제 메모리의 비중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총 이제 12개의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왼쪽에 보시는 T2 타입 같은 경우는 개발자분들께서 간단하게 테스팅하는 워크로드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고, 이제 사용하시는 인스턴스 타입이 있고요. M 타입 같은 경우나 C 타입 경우 이제 범용적인 이제 프로덕션 업무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GPU가 장착된 이런 서버들도 있는데요. 이런 인스턴스 타입은 또 그 사이즈에 따라서 라지, 2X 라지, 4X 라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vCPU나 메모리 사이즈별로 나뉘어서 이제 다른 스케일로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조합을 더하게 되면 현재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인스턴스 타입은 총 70개가 됩니다. 종류는 70개가 되는데요. 그 70개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그 인스턴스 타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인스턴스 타입을 하나를 정해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실 때 인스턴스를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4 라지레이를 쓰시다가 최신의 CPU가 장착된 M5 타입을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냥 M4 라지에서 그냥 M5 라지로 바꾸시면 됩니다. 또 그냥 쓰다 보니 이제 평상시에는 작은 규모로 좀 사용하시다가 DR 상황이 이제 재해 시에는 더 큰 인스턴스 타입으로 전환해서 또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M4 2X 라지를 쓰시다가 좀 잠깐 서버를 껐다 다시 켜서 M4 10X 라지로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분 안에 인스턴스 타입을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 그때마다 또 최신의 인스턴스 타입으로도 바꿔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웹 서버나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DR 센터로 동기해야 할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대부분의 이제 DR을 구축하신 사이트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OS 백업 정도로 받으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OS와 어플리케이션에 설치된 이미지를 이제 AIM이라고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저장을 해 놓으신 다음에 저희의 저렴한 S3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냥 서버를 꺼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비용만 발생을 하게 되고요. 뭐 데이터 볼륨이 추가로 있다. 그 데이터 볼륨에 대한 것도 스냅샷 형태로 저장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5세트 정도밖에, 기가바이트당 한 달에 5세트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기가바이트 스냅샷을 저장한다 하더라도 월 5불 정도면 그냥 DR 센터에 서버를 하나 구매해 놓으신 것 같은 똑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DR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서비스 네트워크에 이중하고요. 두 번째가 복제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DR 상황이 됐을 때 서비스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야 고객들이 그쪽으로 가서 서비스를 붙으실 수가 있으니까 서비스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복제 네트워크는 이제 중요한 데이터를 DR 센터로, 주 센터로부터 복제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동기화 하시려는 목적이 굉장히 강하시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복제 네트워크가 튼튼해야 또 그게 뒷받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DNS를 전환하고 또 그 DNS를 전환된 곳에서 그 이중화된 튼튼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고, 또 복제 네트워크 평상시에는 그 안전한 복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시고, 이 부분이 아마 DR 센터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 이 네트워크 구성 비용이 큰 꼭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알고 지금 모든 서비스가 이제 온디맨드 사용한 만큼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DNS 관리를 위해서 라우트 53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우트 53는 저희가 유일하게 SLA 100%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7개의 엣지 로케이션에서 이 라우트 53가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무너져도 다른 한 곳에서 이제 연결돼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DR이라고 하시면 이제 DNS를 이제 주센터에서 DR 센터로 넘길 수 있을 때 자동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DR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옵션들을 이제 크게 두 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페일오버 옵션과 웨이티드 옵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다양한 라우팅 저체 중에서 이 페일오버 옵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센터가 무너졌을 때 헬스 체크를 통해서 DR 센터로 넘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웨이티드 옵션은 양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일부 액티브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인데, 예를 들어서 주 센터는 8이라는 비율, DR 센터는 2라는 비율, 8대2 이런 비율로 양 데이터 센터를 액티브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을 저희 라우트 53를 통해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간편하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DR 센터에 구성하신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네트워크 앞단에 보안 방화벽 장치들을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 쓰든 안 쓰든 하드웨어 다 구매해서 집어 넣으십니다. 이중화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집어 넣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IP 플러딩과 같은 IP 레이어 4에서 발생하는 공격들은 AWS 실드라는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프, 고객분께서 좀 직접 어떤 룰을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면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이제 웹 공격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몰려갈 수 있는 와프 같은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 이런 것들을 둘 다 나는 지금까지 주센터에서 쓰던 어떤 솔루션이 있다면 대부분의 이제 국내에서 쓰고 계시는 방화벽들이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저렇게 그 AMI 형태나 SaaS 서비스 형태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시에는
저런 제품들을 좀 급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겠죠. 급하게 구매하셔서 그냥 온디맨드 가격 체계로 사서 집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센터 구성한 것처럼 우리 디아센터도 좀 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면 주센터처럼 내가 뭔가 자유도가 없겠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저희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분리된 고객만을 위한 사설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 VPC를 생성하시고 그 안에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뭐 IP도 할당하시고 서브넷도 구성하시고 라우팅 테이블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시다면 인터넷을 통하려면 인터넷 게이트웨이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 안에 있는 서버들이 외부로 나갈 때 뭐 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해서 뭐 외부 통신이 필요하다 할 때는 나트 게이트웨이 그리고 뭐 IP 포트 기반의 방화벽 룰을 좀 적용하고 싶다면 저희의 세큐리티 그룹이나 네트워크 ACL 같은 그 기술 서비스 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뭐 이 로그들을 다 좀 한 곳에서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플로우 로그 등을 VPC 플로우 로그를 사용해서 그 모든 로그들을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센터에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이제 웹서버나 뭐 와스 서버 앞단에 L4를 아마 구성을 하셔서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든지 로드 밸런싱 목적으로 아마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L4를 저희는 이제 ELB라는 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LB를 통해서 똑같은 기술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미니멈과 맥시멈을 세팅해 놓으면 그 안에서 어떤 특정 매트릭, 뭐 CPU 사용률이라든지 뭐 인바운드 트래픽의 세션 수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자동적으로 서버의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ELB 같은 거를 구성을 하시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 과금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구성해 놓으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하나는 이제 서비스 트래픽에 의한 이제 트래픽 처리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ELB도 그냥 월 안 쓰신다고 하면 뭐 그냥 한 16불 정도밖에 발생을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용마저도 줄이고 싶으시다고 하면 장애 시에 사실 이 ELB 하나 구성하는데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구성해서 올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적으로 되게 저렴하게 그 L4 비슷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온프리미스와 저희 그 AWS를 이제 복제 목적으로 뭔가 네트워크를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옵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리미스와 저희를 당연히 이제 퍼블릭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는 이제 보안상 저희가 이제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인터넷을 쓰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VPN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된 터널을 통해서 이제 사용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VPN 방식 중에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저에게 하드웨어 기반의 VPN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고객께서 별도의 뭐 서드 파티 제품들을 EC2 형태로 인스턴스 타입으로 올리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전용선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로케이션에 저희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있는데요. 그 두 곳에서 본인의 장비를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 백본 네트워크를 이제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원지, 텐지 이제 단위로 판매하고 있지만 저희 파트너사분들을 통해서 원지 이하의 단위, 10메가, 50메가, 100메가 이런 메가바이트 단위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VPN 방식 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관리하는 VPN 이제 구성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제 저희 고객분께서 구성하신 고객 전용의 VPC에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고객이
VPN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VPN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개의 IP를 드려요. 그래서 두 개의 터널을 구성하시라고 제공해 드리는데 한 개의 터널이 무너져도 다른 터널에서 연속되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사께서 고객사의 그 게이트웨이 장비, 뭐 앞단에 방화벽이 장비가 될 수도 있고 뭐 라우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를 두 개 이상으로 구성을 하신다면 총 4개의 터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개의 터널에서 가용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다이렉트 커넥트는 이제 평택 가천하고 이제 경기도 평촌하고 이제 가천센터에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킹스와 LG 유플레스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고객사의 이제 라우터나 파트너 사이 라우터까지 이제 고객의 전용선이 연결이 되면 그 고객사 라우터에서 또 저희 그 다이렉트 커넥트 엔드포인트까지 이제 센터 내에서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럼 그 뒷단부터는 이제 저희 백본망을 통해서 그 AWS 그 센터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멘텍 솔루션 중에 DRX라는 이제 암호화하고 이제 압축해주는 그 서비스가 있죠. 이제 그게 EC2 타입으로도 제공이 되고 하드웨어 타입으로도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멘텍의 솔루션들이 이제 저희 EC2 타입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드웨어 타입으로 만약에 배치를 해야 된다면 이런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에 옆에 바로 갖다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개의 DX 센터를 사용하거나 뭐 여러 개의 VPN 터널 또는 한 개의 다이렉트 커넥트와 한 개의 VPN 이렇게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그 복제 회선의 이중화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화면이 좀 전체에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라는 옵션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시면, 고객이 만약에 저희 서울 데이터 센터가 아닌 저 해외에 있는 AWS 데이터 센터에 DR을 꾸미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 옵션을 사용하게 되시면, 저희가 글로벌 백본망을 통해서 저희 백본망을 태워서 해외로 고객분들께서 직접 연결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 센터부터 해외 DR까지 저희 백본망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옵션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으로서 조금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R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주센터와 DR 센터의 가장 핵심은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 복제하는 거가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요. 그것들은 이제 멘텍에서 제공하는 MCCS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블락 복제 솔루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RX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DRX를 통해서 데이터 압축과 암호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는 저희의 그 다이렉트 커넥트와 같은 전용선 또는 인터넷을 통한 VPN을 통해서 복제 데이터를 실시간 미러링하거나 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기에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한 방에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회선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러신 경우는 저희 스노우볼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저희가 스토리지 같은 장비를 하나 보내드리며 고객이 진짜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시고 저희 쪽에 이제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S3에 이제 그 데이터를 붓고 고객께서 그 S3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뭐 EC2, EBS 볼륨 같은 걸 옮기실 수가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미러링하고 초기 복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웹, 와스 같은 어플리케이션 서버드 같은 것들은 평상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미 상태로 그냥 정지시켜서 그냥 저 값싼 S3의 스토리지에 저장해 놓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R 상황이 이제 발생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라우트 53의 페일오버 옵션 같은 걸 통해서 DR 센터로 넘어가게 할 수가 있고요. 고객의 쿼리가 이제 DR 센터에 넘어오면서
이제 자동으로 서버들은 스케일 아웃, 웹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 같은 걸로 통해서 스케일 아웃이 되고, 또 만약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DB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시간 서비스를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의 서버로 DB 서버 같은 스케일 업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 DR 서버, DR 센터에서 이제 주 센터에서 DR 센터로 넘어가는 이 모든 액션들은 또 MDRM 같은 DL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 등을 통해서 그 이제 워크플로우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사람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동으로 넘어가기보다. 그런 이제 모든 워크플로우를 이제 저런 한 곳의 MDRM 솔루션에서 보면서 지켜보면서 DR 센터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R 센터를 이렇게 항상 대기 상태로만 유효 자원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게 될 아코디안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서버를 이제 자동으로 온프리미스와 저희 AWS 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확장해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웨이티드 옵션이라든지 이걸 사용해서 액티브 센터로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웹 서버를 양쪽에 배치해서 사용하거나 뭐 리드 리플리카를 개수를 자동으로 늘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AWS를 이렇게 DR 센터나 온프리미스 확장 센터로 활용하시게 되면 고객께서는 높은 가용성이 기반으로 된 저희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자원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 세계 18개 리전에 마우스 클릭으로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장애 시 유연하게 확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은 저희 멘텍에서 김범승 대리님께서 이제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용 중인 아코디언을 AWS로 확장하는 데모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간단하게 확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 서비스에 접속자가 몰린 경우 AWS로 자원을 확장하는 데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센터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AWS에 구축되어 있는 DR 센터를 주 센터로 승격시키는 데모입니다. 첫 번째로 AWS로 자원을 확장시키는 데모입니다. 데모 환경 구성은 온프라미스의 아코디언 마스터 1대와 노드 2대를 구성하였고, 웹 서비스는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와스는 톰캣 1개를 올리고 DB는 RT베이스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배포하였습니다. 도커 컨테이너는 이제 표준화된 운영 환경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 확장에 적합합니다. 저희 데모 시나리오는 웹 서비스의 오토 스케일을 일단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웹 서비스의 JMeter를 통해서 부하를 발생시킬 겁니다. 부하가 발생되면은 오토 스케일이 시작이 될 거고 도커 컨테이너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늘어나는 과정에서 온프라미스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오토 스케일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AWS로 자원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아코디언에서 오토 스케일을 설정을 할 거고요. 포드 최소값은 3개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최대값은 10개로 지정을 한 다음에 CPU 가중치는 5%로 설정을 할 겁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값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부하를 주기 위해서 JMeter를 통해서 부하를 발생시킬 겁니다. 웹 서비스에 부하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이 시작이 됐고, 이제 점차 포드 개수랑 도커 컨테이너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밑에 APM 화면을 보시면은 도커 컨테이너가 포드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최대값 10개를 설정하였는데 8개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좀 더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앱의 상세 화면에 들어가서 그 멈춘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포드 상태를 보시면은 러닝 중에 2개가 지금 펜딩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CPU가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AWS로 노드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노드 확장은 AWS 제공하는 액세스 키와 시큐리티 키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리 준비해둔 아코디언 이미지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호스트 네임, 그리고 IP를 설정을 하고 노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추가가 진행이 됐고요. 노드 추가가 진행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 대시보드 화면을 보시면은 대시보드에서 확장된 노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AWS 콘솔에서도 확장된 노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포드를 보시게 되면은 10개까지 최대값까지 확장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포드 상태도 이제 모두 러닝 상태로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M에서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최대 포드 개수인 10개까지 확장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데모는 재해 발생 시 AWS로 재복구해보는 이제 데모 영상인데요. 저희 데모 환경 구성은 주센터에 아코디언 1대와 노드 2대를 구성하였고, 그리고 AWS에 마찬가지로 아코디언 1대와 노드 2대를 디얼센터에 구성하였습니다. 네트워크는 주센터와 디얼센터 간에 AWS VPN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데모 시나리오는 MDR을 통해서 주센터에 임의적으로 재해를 발생시킬 거고요. 그리고 AWS 디얼센터를 주센터로 승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센터에서 아코디언이 지금 서비스되고 있고요. 이것을 MDRM을 통해서 재해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센터에 올라와 있는 노드를 모두 셧다운을 해보도록 하고요. 예, 노드와 마스터가 모두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재해가 발생이 완료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도 실질적으로 웹 서비스가 이제 아코디언 서비스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얼센터 AWS로 이제 주센터를 승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MDR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스토리지를 먼저 제어권을 먼저 이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스터를 기동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노드를 기동을 시킬 겁니다. 마스터와 노드가 모두 기동이 되면은, 맨 마지막으로 이제 아코디언 서비스가 제대로 떠 있는지에 대해서 포트를 먼저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웹브라우저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DR 쪽에 이제 아코디언이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 일단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코디언에서 또 이제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이제 서비스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톰캣이랑 지금 DB가 연동되었기 때문에 지금 접속을 해서 톰캣이 정상적으로 DB랑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그 JDBC 드라이버 테스트 페이지고요. 이제 인설트를 해보고 인설트해서 정상적으로 조회를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인스턴트할 값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는 페이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AWS로 자원을 확정하고 재해를 복구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